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작은 마을 상계리에는 그리 크지 않은 장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온갖 물건과 사람들이 모여들어 왁자지껄했지만 장이 파하고 나면 쥐 죽은 듯 조용해지곤 했지요. 그런 장터 한편에 떡장수 김점례가 좌판을 펴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흰 고무를 뿌린 인절미와 새알 같은 송편을 담은 시렁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을 훌쩍 넘긴 듯 보였고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손등에는 세월의 자국이 깊이 패어 있었지요. 그러나 점례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쪄서 장터로 나왔습니다. 다른 이들이 잠든 시각에도 시루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떡을 빚곤 했지요. 어이, 오늘도 떡이 맛있어 보이는구먼. 아이고 할미, 장사 잘 되시나요? 지나가는 이들이 가끔 말을 걸어주면 점례는 고개를 조아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점례에게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지요. 홀로 사는 늙은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란 이렇듯 고되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점례는 장이 파한 뒤 남은 떡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장터 뒤편 골목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점례는 시렁을 이고 걸으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요. 으이구, 비가 오려나 보네. 서둘러야겠어. 점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응애, 응애. 점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골목에서 아기 울음소리라니 점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점례는 시렁을 땅에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장터 뒤편 골목 한 구석,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놓인 옆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젖은 헝겊에 쌓여 있었고 빗방울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점례는 황급히 아기를 안아들었지요. 아이고 이런 어린 것이 어째서 여기 이렇게. 점례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점례는 재빨리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의 몸에서는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 할미가 데려갈게. 점례는 아기를 안은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기를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지요. 점례는 아기의 몸을 살펴봤습니다. 아기가 쌓인 헝겊 안쪽에 작은 비단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점례는 비단 조각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반짝이는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무언가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만 점례는 그를 몰랐기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기가 보통 집안의 아이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픈지 어서 따뜻하게 해줘야겠어. 점례는 비단 조각을 품에 넣고 아기를 꼭 안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점례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점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초가 한 채였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헐어 있었고 벽은 갈라져 있었지만 점례에게는 그곳이 전부였지요. 점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기를 아궁이 앞에 뉘었습니다. 그러곤 부싯돌을 쳐서 불을 지폈습니다.
얼른 따뜻해지렴. 금방 나아질 거야. 점례는 아기의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헌 치마를 찢어서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따뜻한 기운이 돌자 점점 울음을 그쳤지요. 점례는 밤새도록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점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아기의 부모가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지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애는 내 아이야. 하늘이 내게 보내신 거야. 점례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의현,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뜻이었지요. 점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의연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떡을 팔아번 적은 돈으로 젖동량을 얻어먹였고 밤이면 헌옷을 기워 아기 옷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봤습니다. 저 늙은이가 대체 어디서 아이를 주워왔대? 버려진 아이를 키운다니 참 기특하다 해야 하나, 어리석다 해야 하나. 자기 살기도 바쁜 세상에 남의 자식을 키우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례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의연을 처음 안았을 때 품속에서 느껴지던 그 작은 온기가 점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이 애는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야. 내가 키워야 해. 점례는 의연을 업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연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의연은 점례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점례는 의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할미가 너를 잘 키울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주마. 그렇게 의연은 점례의 손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조각은 점례가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의연이 자라면 주려고 했지요. 그것이 의연의 출생에 대한 유일한 단서였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의연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점례는 비록 늙고 힘들었지만 의연을 볼 때면 힘이 났습니다. 의연의 웃음소리가 초가집 안을 가득 채울 때면 점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았지요. 세월이 흘러 의연은 8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점례의 손에서 밝고 총명하게 자라났지요. 비록 가난했지만 의연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고 점례를 도와 이것저것 심부름을 하며 장터를 뛰어다녔습니다. 의연은 장터에서 자랐기에 온갖 사람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글 읽는 선비를 보면 신기한 듯 쳐다보았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말솜씨를 듣고 있으면 눈을 반짝였지요. 특히 한양에서 온 보부상들이 펼쳐놓은 책가방을 지나칠 때면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 글씨들은 무엇이라 쓰여 있는 것입니까? 글쎄다, 의연아. 어미는 글을 몰라서 모르겠구나. 의연은 아쉬운 듯 책을 바라보다가 점례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례는 그런 의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요.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점례가 가진 것이라곤 하루하루 떡을 팔아번 푼 돈뿐이었습니다. 그런 의연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터에서 자파를 파는 최만춘이었지요. 만춘은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컸는데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유독 점례와 의연을 괴롭혔습니다. 이봐, 오늘도 떡이 안 팔리는구먼. 자리세나 제대로 내고 있는 거요? 예,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자리가 내 자리 앞을 막고 있으니 영 거슬리는구먼. 만추는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점례의 떡시렁을 발로 차기도 하고 지나가다 일부러 떡을 떨어뜨리기도 했지요. 점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연이 점례를 도와 떡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춘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왔지요. 어이, 꼬마 녀석. 내가 그 주워온 자식이지? 예, 어르신. 의연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워온 주제에 팔자는 좋구나. 떡이나 실컷 먹고 말이야. 허허. 만춘은 의연이 들고 있던 시렁을 밀쳤습니다. 떡들이 땅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지요. 점례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떡들이었습니다. 의연은 황급히 떡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고,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점례가 애원했지만 만춘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의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점례가 의연의 손을 꼭 잡았지요. 점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연아, 괜찮다. 다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의연은 점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최만춘 어르신은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글쎄다, 의연아.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게지. 저도 글을 배우면 어르신 같은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점례는 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의연아. 글을 배우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지. 그런데 우리 형편으로는 점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의연은 점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지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글도 배울 수 있겠지요. 점례는 의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점례의 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의연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이지요. 그 뒤로도 만춘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연은 점점 더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장터를 오가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부상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세상 물정을 익혀갔지요.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선비 하나가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연은 그 선비가 들고 있는 책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리, 그 책에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선비는 의연을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호, 꼬마 녀석이 글에 관심이 있구나. 이건 천자문이란다. 천자문이요? 그렇지. 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 익히는 책이지. 의연은 눈을 반짝이며 책을 바라봤습니다. 선비는 의연의 총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선비는 주머니에서 낡은 천자문 한 권을 꺼내 의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주마. 혼자서라도 익혀보거라.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나리. 의연은 책을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의연은 촛불을 켜고 천자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들은 낯설었지만 의연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점례는 그런 의연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의연이가 참 기특하구나. 의연은 밤마다 천자문을 들여다보며 글자를 익혔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스승은 없었지만 장터를 오가며 선비들에게 물어보고 글 쓰는 사람들을 따라하며 조금씩 배워나갔지요. 점례는 그런 의연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늙은 몸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쪘고 저녁 늦게까지 장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욱 굽어갔지만 점례는 의연의 밝은 얼굴을 볼 때면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의연은 장터에서 자라며 세상을 배워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점례의 사랑과 의연의 총기가 만나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지요. 의연이 12살이 되던 해 봄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요. 의연은 여느 때처럼 점례를 도와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장터에 낯선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말을 탄 양반 하나와 가마를 메고 가는 하인들이었습니다. 가마 안에는 누군가가 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신가? 의원댁 따님이라지. 한양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이라더군. 가마가 장터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가마 안에서 한 낭자가 내렸습니다. 나이는 16쯤 되어 보였고 옥빛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요. 그녀가 바로 윤채율이었습니다. 채율은 이 마을 의원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윤 의원은 한양에서도 이름난 의원이었고 채율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의술을 익히며 자랐지요. 채율은 장터를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글씨를 쓰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의연이었습니다. 의연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고 있었지요. 채율은 호기심이 생겨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느냐? 의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낭자가 서 있었지요. 의연은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예. 천자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채율은 땅에 쓰인 글씨를 보았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글자의 형태는 정확했습니다. 채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내가 혼자 배운 것이냐? 예. 지나가던 선비나리께서 책을 주셔서 혼자 익히고 있습니다. 채율은 의연의 총기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혼자 글을 익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채율은 의연에게 몇 가지 글자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의연은 시키는 대로 글자를 썼습니다. 참으로 총명하구나.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의연이라고 합니다. 의현? 좋은 이름이로구나. 그때 점례가 떡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채율을 보고 깜짝 놀란 점례는 황급히 절을 했지요. 아이고, 아씨 여기는 어찌 오셨습니까? 의연이라는 아이가 글을 쓰고 있어서요.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군요. 점례는 의연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채율은 점례에게 떡 한 시렁을 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글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기엔 아까운 재주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하나 저희 형편이 어려워. 채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의연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글을 좋아한다. 앞으로 종종 이곳에 올 터이니 그때 내가 쓴 글을 보여다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의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채율은 미소를 지으며 가마에 올랐지요. 그날 이후 채율은 장터에 올 때마다 의연을 찾았습니다. 의연이 쓴 글을 보고 틀린 부분을 고쳐주고 때로는 책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았지요. 의연은 채율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채율은 의연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채율이 의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점례는 황급히 방을 치우고 채율을 맞이했지요. 채율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작은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아, 저것은 의연이를 주었을 때 함께 있던 것입니다. 점례는 보자기를 내려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비단 조각이 들어있었지요. 채율은 비단 조각을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채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문양. 채율은 비단 조각의 문양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문양이었습니다. 채율의 아버지는 한양의 양반가들을 두루 진료했기에 채율도 여러 집안의 표식을 알고 있었지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점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채율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이 문양이 낯익어서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채율은 비단 조각을 점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채율은 아버지에게 비단 문양에 대해 물었습니다. 윤 의원은 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 문양이라면
혹시 정씨 집안의 표식이 아닐까? 정씨 집안이요? 그렇다. 예전에 내가 진료했던 몰락한 양반가가 있었는데 그 집안의 표식이 그러했다. 하나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했고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채율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의연이 혹시 그 집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의연의 출생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채율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기록을 뒤지고 한양에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하지만 쉽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의연이 보통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채율은 의연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의연에게 상처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채율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의연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겠노라고 말이지요. 그 뒤로도 채율과 의연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매개로 마음을 나누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의연은 채율을 스승처럼 따랐고 채율은 의연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했지요. 비단 조각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언젠가 의연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채율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의연이 15살이 되던 해 점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채율이 의연의 재주를 아깝다고 말한 지 벌써 몇 해가 흘렀지요. 점례는 의연에게 제대로 된 글 공부를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점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떡을 팔아 푼푼히 모은 돈이었지요. 손때 묻은 보자기를 풀자 은전 몇 냥이 나왔습니다. 점례는 그 돈을 들고 마을 서당의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서당 훈장 이정우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양반 자제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점례가 서당 문 앞에서 머뭇거리자 훈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훈장님, 제 아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점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훈장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아들이라면 혹시 주어 키운다는 그 아이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아이가 총명하여 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당에는 양반 자제들만 다녔고 신분이 낮은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점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훈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돈을 드릴 테니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점례는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훈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아이를 데려오시오. 재주를 보고 결정하겠소. 다음 날 점례는 의연을 데리고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의연에게 몇 가지 글을 쓰게 했습니다. 의연은 시키는 대로 글을 썼지요. 훈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배운 것이오? 예, 훈장님. 낭자께서 가끔 도와주시긴 했지만 대부분 혼자 익혔습니다. 훈장은 감탄했습니다. 의연의 글씨는 비록 서툴렀지만 글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통 재주가 아니었지요. 좋소. 이 아이를 받아들이겠소. 점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연은 그날부터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반 자제들은 의연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주워온 아이래. 어미도 떡장수라던데. 천한 것들이 글을 배운다고? 아이들은 의연을 무시하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의연은 참았습니다. 점례가 얼마나 고생해서 마련한 기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의연은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훈장은 의연의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의연은 한번 배운 것을 잊지 않았고
스스로 깊이 생각하며 공부했지요. 시간이 지나자 의연의 실력은 다른 아이들을 앞질렀습니다. 의연아, 내 재주라면 과거에도 급제할 수 있을 것이다. 훈장의 칭찬에 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점례는 의연이 서당에 다니는 동안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늙은 몸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장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욱 굽어갔고 손은 거칠어졌지요. 채율은 그런 점례를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채율은 점례를 찾아가 약을 주기도 하고 의연에게 책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채율은 의연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지요. 한편 채율은 비단 조각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아버지의 옛 환자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율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시댁이라는 양반가가 있었는데 그 집안은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표식이 의연이 가진 비단 조각의 문양과 비슷했지요. 채율은 더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채율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몰락한 양반 오만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오만석은 예전에 정시댁의 사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만석은 우연히 장터에서 의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만석은 깜짝 놀랐지요. 의연이 자신의 죽은 동생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만석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0여 년 전에 점례가 주워 키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오만석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오만석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여 년 전 정시댁 맞부인은 권세 싸움 때문에 갓난아기를 없애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오만석의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오만석은 그때 가난하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오만석은 조심스럽게 의연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연이 서당에 다니고 총명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의연이 과거에 급제한다면 자신도 덕을 볼 수 있을 것이었지요. 오만석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연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고 그 아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무렵 점례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지병이 도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례는 의연에게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연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그렇다, 의연아. 어미는 괜찮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점례는 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점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해 겨울, 점례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요. 채율이 약을 지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례의 몸은 이미 오랜 고생으로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연은 점례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서당에 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지요. 점례는 그런 의연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의연아, 서당에 가거라. 어미는 괜찮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의연은 점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점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점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미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렇게 작고 약하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니는 곧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점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점례는 의연에게 말했습니다. 의연아, 벽장 안을 보거라. 거기에 내 것이 있다. 의연은 점례의 말대로 벽장을 열었습니다. 헌 보자기 하나가 있었지요. 의연이 보자기를 펼치자 작은 비단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점례가 남긴 짧은 글귀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그것은 내가 너를 주었을 때 함께 있던 것이다. 비단 조각과 함께 말이지. 의연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뿌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 의연은 비단 조각을 들여다봤습니다. 고운 비단에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어머니, 이것이 제 출생과 관련된 것입니까? 그렇다, 의연아. 어미는 글을 몰라서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점례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의연아, 내가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없다. 너는 어미에게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머니, 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점례는 의연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착하고 총명한 아이다. 어미가 없어도 잘 살아갈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무엇이든 약속하겠습니다, 어머니. 남에게 베풀며 살거라. 어미가 너를 주어 키웠듯이 너도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거라. 예,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점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연은 점례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지요. 점례는 의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의연은 점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떡을 만들던 도구들, 그리고 작은 떡상자 하나뿐이었지요. 떡상자 안에는 또 다른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그것이 어미의 바람이다. 의연은 쪽지를 품에 넣고 비단 조각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이 비단 조각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의연은 채율을 찾아갔습니다. 채율은 의연을 맞이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의연은 비단 조각을 채율에게 보여주었지요. 채율은 비단 조각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문양, 역시 정씨 집안의 표식이 맞구나. 정씨 집안이라면 한양에 있던 양반가다. 하지만 오래전에 몰락했다고 들었다. 채율은 의연에게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정시댁은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몰락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채율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연아, 내가 혹시 그 집안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의연은 비단 조각을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율은 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의연아,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고맙습니다, 낭자. 그날 이후 채율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있는 아버지의 지인들을 통해 정시댁에 대한 정보를 모았지요. 그러던 중 채율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시댁의 맞부인이 10여 년 전에 갓난아기를 없애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정시댁 사위인 오만석의 아들이었지요. 채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의연이 바로 그 아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채율은 신중하게 더 조사했습니다. 오만석이라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오만석은 몰락한 뒤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었지요. 채율은 의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 오만석도 의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만석은 의연이 서당에 다니며 뛰어난 재주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오만석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만약 저 아이가 과거에 급제한다면. 오만석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의연이 더 성장하고 과거에 급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때까지 말이지요. 그때가 되면 자신이 아버지라고 나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연은 점례의 죽음 이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비단 조각의 비밀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연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연이 18살이 되던 해봄, 채율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한양의 지인을 통해 정시댁과 오만석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낸 것이지요. 채율은 의연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의연아, 내 출생에 대해 알아낸 것이 있다. 의연은 채율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채율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오만석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오만석은 정시댁의 사위였는데 10여 년 전 정시댁 맞부인이 권세 싸움 때문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없애라고 명령했다. 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채율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맞부인은 내가 자라면 집안의 재산 다툼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오만석은 그때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했고 결국 너는 버려졌다. 그렇다면 제 친부모는 저를 버린 것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다행히 점례 할머니께서 너를 구해 키워주셨다. 의연은 손에 쥔 비단 조각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의 표식이었습니다. 의연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지요. 분노,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낭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만석은 지금도 이 근처를 떠돌고 있다고 들었다. 정시댁 맞부인은 한양에 있다. 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율은 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의연아, 서두르지 마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함께하겠다. 며칠 뒤 의연은 장터에서 낯선 사내를 만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구걸하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사내는 의연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너는 의연이라는 아이가 아니냐? 그렇습니다만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사내는 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만석이라고 한다. 너의 아버지다. 의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만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아들아, 그간 고생이 많았구나. 아비가 너를 찾지 못해 미안하다.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만석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다. 사정이 있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저를 버리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오만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만석은 태도를 바꿨지요. 그렇다.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아비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돕겠다. 의연은 오만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만석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의연이 서당에 다니며 총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지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 떡장수 할멈 말이냐? 그래,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다.
의연은 오만석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오만석이 의연의 팔을 붙잡았지요.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나도 덕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의연은 오만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의연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만석은 의연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의연을 이용할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정시댁 맞부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맞부인은 신복을 시켜 의연에 대해 알아보게 했지요. 10여 년 전에 없앴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살아있고 게다가 총명하여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부인은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의연이 과거에 급제하고 자신의 출생을 알게 된다면 복수를 하려 들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맞부인은 신복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아이를 막아라.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든 아니면 맞부인의 말은 차갑고 음험했습니다. 신복은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지요. 의연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율이 한양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의연은 자신을 버린 두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신을 이용하거나 해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낭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율은 의연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의연아, 내가 할 일은 변함없다. 점례 할미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내게 무엇을 하든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례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 의연은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처럼 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저는 점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의연은 비단 조각을 꺼내 불 속에 던졌습니다. 비단 조각은 순식간에 타올라 재가 되었지요. 의연에게는 더 이상 그 표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점례가 준 사랑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만석과 정시댁 맞부인이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의연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했습니다. 채율은 의연을 지켜보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연의 굳은 의지를 믿었지요. 의연은 시련을 이겨내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의연이 20살이 되던 해 드디어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의연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채율과 훈장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의연을 응원했지요. 오만석도 멀찌감치서 의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전국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의연은 시험장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논하라. 의연은 붓을 들었습니다. 의연의 머릿속에는 점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을 돕고 버려진 자신을 키워준 점례의 모습 말이지요. 의연은 붓을 놀려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낮은 곳을 보아야 하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의연의 글은 진솔했습니다. 화려한 수사보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의연은 점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를 글로 풀어냈습니다. 며칠 뒤 방이 나붙었습니다. 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지요. 의연은 과거에 급제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원급제였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장원급제입니다. 의연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연을 축하했지요. 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점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점례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의연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한때 의연을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꿨지요. 아니, 그 떡장수 할멈이 키운 아이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우리 마을에서 장원이 나오다니 참으로 경사로운 일이로구먼. 사람들은 의연에게 아첨했습니다. 하지만 의연은 그들의 변한 태도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점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오만석이 나타났습니다. 오만석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여러분. 이 의연이가 바로 내 아들이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라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석은 의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 함께 한양으로 가자. 내가 너를 돕겠다. 의연은 오만석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피를 나눈 부자지간이 아니냐? 피를 나눴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버린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만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성함은 김점자 레자를 쓰십니다. 저를 주워 키워주신 분이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의연은 점례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의연이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의연은 품에서 점례가 남긴 떡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에게 베풀며 살아라는 쪽지가 들어있었지요. 의연은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드립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정시댁 맞부인의 신복이었습니다. 신복은 의연에게 말했습니다. 도령 맞부인께서 한양으로 오시라 하십니다. 과거의 일은 잊고 함께 지내자 하십니다. 의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십시오. 저는 정시댁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입니다. 신복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도령 맞부인을 거역하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신복은 의연의 굳은 의지를 보고 물러섰습니다. 의연은 오만석과 정시댁 맞부인 모두를 거절한 것이었지요. 채율은 의연을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의연아, 정말 잘했다. 과거에도 급제하고 바른 선택도 했구나. 낭자 덕분입니다. 낭자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채율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모두 내 노력의 결과다. 그리고 점례 할미의 사랑이 이룬 결과이기도 하지. 의연은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의연은 점례가 가르쳐준 대로 백성을 아끼고 돌보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았지요. 의연의 청렴함은 소문이 났습니다. 백성들은 의연을 칭송했고 임금도 의연을 신임했습니다. 의연은 점점 높은 벼슬에 올랐지요. 오만석과 정시댁 맞부인은 의연이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의연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의연에게는 점례의 가르침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의연은 점례가 살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집은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었지요. 의연은 그 자리에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점례를 기리기 위한 사당이었습니다. 사당 앞에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은혜로운 어머니 김점례의 영혼이 이곳에 잠들다. 아들 의연이 어머니의 사랑을 영원히 기리노라. 의연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의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점례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흘러 의연은 45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연은 청렴함과 덕망으로 승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지요. 백성들은 의연을 존경했고 임금도 의연을 깊이 신임했습니다. 의연의 곁에는 채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에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지요. 채율은 의연을 도우며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례의 뜻을 따라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어느 날 의금부에서 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 죄인이 부정을 저질러 잡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연은 죄인의 이름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만춘이었습니다. 만춘은 예전에 장터에서 점례와 의연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었지요. 만춘은 관직을 얻은 뒤 뇌물을 받고 백성들을 착취했다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최만춘을 데려오너라. 의연의 명에 따라 만춘이 끌려왔습니다. 만춘은 의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현, 아니 영의정 대감. 최만춘,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느냐? 만춘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춘은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었지요. 대감,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국법대로 처리하겠다. 만춘은 의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의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정? 내가 어머님을 괴롭히던 그 예정을 말하는 것이냐? 만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죄는 단순히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만춘은 끌려나갔습니다. 의연은 만춘에게 국법대로 벌을 내렸습니다.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를 보냈지요. 의연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양에서 음모 사건이 발각된 것이었지요. 정시댁 맞부인과 오만석이 결탁하여 의연을 해치려 했던 음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연이 높은 벼슬에 오르자 불안해했습니다. 혹시라도 의연이 과거의 일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의연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음모는 들통났습니다. 의연의 부하들이 미리 알아채고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의금부로 끌려왔습니다. 의연은 오만석과 정시댁 맞부인을 마주했습니다. 오만석은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아들아, 살려다오. 나는 내 아버지다. 맞부인도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간청했습니다. 대감, 과거의 일은 다 잊어주시오.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소. 의연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분노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연의 마음에는 분노가 없었지요. 나는 당신의 아들 아닙니다. 의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제 어머님께서는 나에게 사랑과 희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남에게 베풀며 살라고 하셨지요. 오만석과 맞부인은 의연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풀미란 악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에게 국법대로 벌을 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의연은 두 사람에게 엄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오만석은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고 맞부인은 재산을 몰수하고 서민으로 강등시켰지요. 의연은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법대로 처리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의연은 채율과 함께 점례의 사당을 찾았습니다. 의연은 사당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의연이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악인들에게 국법대로 벌을 내렸습니다.
채율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점례의 영혼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지요. 그날 밤 의연은 채율과 함께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가요? 어머님을 만난 것, 그대를 만난 것,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채율은 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당신은 어머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며칠 뒤 의연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제도였지요. 점례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의연의 정책을 칭송했습니다. 의연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더 흘러 의연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의연은 여전히 청렴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채율과 함께 백성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지요. 어느 날 의연은 점례의 사당 앞에서 채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만나 참으로 다행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다운 삶입니다.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 말입니다. 채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의연과 채율은 손을 잡고 사당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따뜻한 햇살 속에서 평화로워 보였지요. 의연은 점례의 아들로 살았고 점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지만 사랑으로 자랐고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연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연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의연에게 가장 소중한 칭호는 따로 있었지요. 바로 김점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